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2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5권의 앞부분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바뀌죠. 첫 문장이요. 1911년 용정촌의 대화재라고 시작하거든요.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서희는 지금 이 지역에서 부자가 돼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대화재는 서희에게 다시 한번 부자가 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희 일행이 1908년도에 용정촌에 왔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서희가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를 5장 가스집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민 선생님이 아예 문장에 그러면 서희가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는가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월선이의 백부 공노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서희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무렵에 거간을 겸한 객주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거간을 겸한 객주업이란 상거래에 소상해지는 일이요,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공노인은 미천이 신용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거래를 할 때 조선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공노인이 준 정보를 가지고 서희가 가지고 온 금괴를 자금 3,000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안전하게 하게 됩니다. 공유를 매점 매석해서 3년 동안 자본을 2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 재산이 비약적으로 많아지게 된 계기는 청나라 상부국에서 토지를 매입했던 그때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희가 그 전에 싼 값에 시가의 중요한 부분들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의 상부국이 이 땅이 필요해서 살 때 그것에 배가 되는 돈으로 팔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11년 용정촌의 대화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부는 1910년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시대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독립에 대한 어떤 희망이 비교적 강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뭘 하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공간이 용정입니다. 국외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연결 지점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실제로 이 공간의 특징은요, 하동 평살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꿈을 꾸던 길상과 상현을 자기에 대한 고민을 맞닥뜨리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상위학교를 운영하는 송장환을 만나면서 더 이 두 사람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런 본회를 통해서 자신을 확장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키우거나 확장시키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상과 상현의 이런 방황과 고뇌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간 시대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특히 이 내용에선 민족교육운동이 좀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3장 교사 송장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상설, 이동영, 박무림 등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종성간도에 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사랑 자제를 교육하고자 갖은 애를 쓴 것은 오래전 일이거니와 천국 관원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천신만고 겨우 천주교의 비호를 받아서 당시 천주교 회당이던 최병익의 신축 가옥을 매입하게 되었고 22명의 생도를 모아 서전서숙을 시작한 것이 6년 전의 일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1911년이니까요. 아마 1905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전서숙이 이제 해산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빌미가 된 것이 그 이상설의 헤이글 밀사 사건으로 쫓기게 되면서 패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상설이 실제로 이 서전서숙의 경비 일체를 대고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송장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상위학교를 더 잘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민회는 항일 결사 독립운동 단체였는데 1911년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이 조직이 무너지게 되죠. 이건 11장 반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놈의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것을 공포해가지고 총독놈이 반일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했고, 작년에는 심지어 그네들 앞잡이 노릇을 했던 단체까지 해산했고, 신문도 경성일보, 매일일보 두 어용신문만 남겨놓고 모조리 폐간을 했는데, 이놈들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가 총독 암살이라는 터무니없는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신민회를 때려잡고 있는 판국이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신민회가 했던 것이 교육운동하고 언론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장환과 함께 이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독립운동의 어떤 정황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2부 시작에 분위기를 파악하고 길상이의 고뇌를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죠. 길상이는 용정이라는 공간에 나오고 송장환을 만나면서 그 갈등과 고뇌가 깊어지게 됩니다. 길상이에게는 금어로서 관음상을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상이를 오간 스님이 이 윤씨 부인에게 보내게 되면서 기대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때 이 금어를 그리는 금어승에게도 이 대자대비의 불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내용이 12장 작은 새의 죽음에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무수한 살생을 자행하게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이거니와 한 마리의 꾀꼬리 새끼를 키우기 위해선 날개가 상한 한 마리의 벌을 위해 슬퍼하던 길상도 매일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꾀꼬리는 사실 서희로 빗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서희를 돕는 것이 다른 생명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의 어떤 숙명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다른 생명의 죽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살아있음 자체가 가진 숙명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큰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큰 사랑으로서만 어떤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불교의 사상인 거죠. 그러면 이 길상이는 지금 이전에 서희만을 위해서 했던 자신의 태도가 송장환을 만나서 독립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에 지금 부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뒤에 이어지게 될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같이 상전에게 모이나 부지런히 물어나르는 개미 같은 인생에겐 값비싼 얘기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죠.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부채가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길상이는 하동 평사리에 있었던 자신의 작은 경험이 확대되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윤보와 했던 의병활동이었던 거죠. 나는 죽은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요. 거기 가면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부재도 없고 빈자도 없고 불쌍한 과부도 없고 호래비도 없고 부모 잃은 자석도 없고 자석 잃은 부모도 없고 외놈도 조선놈도 없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나는 콧노래나 부르면서 집이나 지을라누마요. 자, 그러면서 떠올리면서 생각한 문장이 천심으로 살다가 천심으로 떠난 사람이다. 자, 지금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제라고 하는 구조와 그리고 또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억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구조에 엮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겠죠. 자, 윤보는 그런 여러 구조와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5권의 앞부분에서
제가 주목한 사건은 서희가 이동진의 군자금 요청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서희는 이곳에서 친일파로 살고 있습니다. 이동진이 부탁한 군자금을 거절하면서 실제로 절을 짓는 데는 돈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 절은 친일파 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교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상현과 크게 다투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상현과 서희는 좀 복잡한 관계가 돼요. 서로가 사모하고 있고 마음이 향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군자금 요청을 서희가 거절한 걸 알게 되고 상현이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서희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치우시오. 동가숙 서가숙 하면은 독립투사요? 비분관계나 하면 남의 속주머니 사정을 살피는 게 애국애족이란 말씀이요? 굉장히 강렬하죠. 그 표면적으로는 서희가 친일파지만 실제로 이 재산을 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여기 용정촌으로 같이 온 서희 일행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물의 행동과 단일한 사건이 단순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걸 또 알게 돼요. 5권의 첫 부분 내용에서 제가 주목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이민혜와 김두수를 이렇게 한 축으로 보고 용희와 또 다른 서희와 함께 온 일행들의 고민들을 대립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이민혜와 김두수는요, 선택하는 요소들이 아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손쉬운 것들입니다. 이민혜는 돈을 선택하죠. 김두수는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때 이 두 가지는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의지했을 때 내가 쉽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제국주의, 일본에 편승했을 때 목숨을 지키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둘은 그런 즉각적인 욕망의 발현을 손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인물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과 상반적 위치에서 그 대표적 인물로 용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2부로 넘어오면서 공간이 바뀌고 또 사회 구조도 바뀌었어요. 지금 1부에서는 하동 평사리에 땅을 기반으로 한 농부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2부에서 펼쳐지는 용정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용희는 지금 월선이가 국밥집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용희 스스로는 농부로서 건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이 용희를 삐뚤어지게 한다라고 이 박경리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삐뚤어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용희가 계속 자기답게 살아온 것을 자리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 중이다 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어렵게 찾아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용희는 이 이야기 전반에서 새로운 인물 정목수를 만나서 자기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버는 벌목장이를 알게 됩니다. 영팔이가 이미 퉁포술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민혜와 김두수처럼 손쉬운 생존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의미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이 용희처럼 자기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그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여기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이민혜가 얼마나 괴물이 돼가는지도 볼 수 있고요. 김두수가 밀정이 돼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거나 살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요. 그리고 김두수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그 육도문자를 날리는 서울댁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새로운 공간에서 인물들이 고군분투하는 내용들을 또 재미있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권의 뒷부분 내용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